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말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유학생 올라입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껴진 낯선 분위기와 귓가를 스치는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감은 저를 설레게 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택시에 타서 처음 마주한 한국인 기사님은 끝없이 질문을 던지셨죠. 저는 그때 기초적인 한국어밖에 몰랐기에 겨우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사님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손짓과 표정, 그리고 말끝을 흘리는 독특한 억양까지.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언어와도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비슷했죠. 직원분이 웃으며 인사하시는데 말의 끝을 흐리면서도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이 말에는 폴란드어나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언어 속에 감정이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걸까? 왜 말끝을 흐리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걸까? 폴란드에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런 한국인들의 리액션과 말투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도 사람들은 항상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말끝을 느리고 표정은 밝게 지었죠.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에 익숙했기에 이런 표현 방식이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리는 대화에서도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연극을 보는 것 같았죠. 진짜? 어머, 대박이다. 하며 온몸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최소화하는 편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크게 인사하는 모습, 주문을 받으며 네네 하고 대답하는 모습까지. 모든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감정을 소리와 표정으로 풍부하게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당혹감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소통 방식, 새로운 감정 표현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죠. 한국어는 단어와 문법만으로 이루어진 언어가 아니라 억양과 표정, 그리고 맥락이 함께 어우러진 총체적인 소통의 도구였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이 신기합니다. 이제는 저도 모르게 그랬구나, 정말요라며 말끝을 느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사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어떻게 한국어와 첫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여정은 생각보다 길고 또 특별했습니다. 제가 한국어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13살 때였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의 작은 여름 캠프에서 만난 한국인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린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고 다른 나라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캠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은 특별했어요. 김 선생님은 영어도 폴란드어도 잘 못하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분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 시작해서 몸짓과 표정,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와 대화하려 노력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선생님이 웃으실 때였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어떤 언어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하하고 크게 웃으시면서 말끝을 흐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캠프 마지막 날, 김 선생님은 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올라 꿈을 크게 가지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 저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곧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과 억양에 매료되었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사랑해요와 같은 간단한 표현들조차 폴란드어나 영어와는 다른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말끝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력적이었어요.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공부할수록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정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그 미묘한 맥락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학부 과정을 마치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 왜 가려고 하니? 하고 물으셨죠. 저는 그저 한국어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언어 너머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했어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억양을 익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이런 표현들은 폴란드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가 한국어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던 날,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로 생활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미소와 안녕하세요에 담긴 진심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문장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올라입니다. 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수십 번 되뇌었죠. 그렇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 공부와 실제 언어 사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책에서 배운 한국어와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했잖아, 그랬구나, 오히려 꾸지 같은 표현들은 어느 교과서에도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표현 중 하나는 꾸지였어요. 룸메이트인 지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야 이거 꾸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였죠.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니? 의 줄임말이었어요. 이런 축약된 표현들이 일상 대화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되다 보니 처음에는 마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건 한국인의 전화 매너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은 여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걸었나 싶어 당황했죠. 폴란드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전화 통화 중에도 한국인들은 계속 네네, 아, 그렇군요라며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 주는데 처음에는 이런 잦은 리액션이 대화를 방해한다고 느꼈어요. 한국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조용히 먹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이었어요. 아, 조금 그런데. 라는 말이 실제로는 아니오라는 뜻일 수 있고, 좀 생각해 볼게요가 거절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할까? 왜 끝까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학교 첫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강의실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캠퍼스는 너무 넓었고 한글로만 적힌 건물 이름과 방 번호는 저에게 미로와 같았습니다. 이미 수업은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때 한 한국인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물었어요. 저는 급히 제 시간표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 그러셨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건 그 학생이 자신의 수업을 포기하고 저를 강의실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주기까지 했죠. 교수님, 이 친구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길을 잃어서 늦었어요. 제가 데려왔습니다. 덕분에 교수님은 흔쾌히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 학생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캠퍼스 투어 해드릴게요. 다음에 길 잃지 않도록. 그렇게 그녀는 2시간 동안 캠퍼스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헤어질 때 제가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라고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요. 언젠가 다른 외국인을 만나면 같은 도움을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죠. 언어적 소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어떤 언어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버스에서 길을 알려주시는 할머니, 우산을 나눠주신 아저씨,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편의점 직원 등 수많은 한국인들의 작은 친절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옆자리 한국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문법 교재를 펼쳐놓고 있던 저는 오후의 나른한 햇살 속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2명의 한국 여학생이 앉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연스레 그들의 대화에 귀가 기울여졌어요. 그들은 마치 암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어제 그거 봤어? 라며 손짓을 하자 다른 학생은 즉시 아, 그거 진짜 대박이지. 라고 반응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학생이 근데 걔가 그때 막 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친구는 알아. 진짜 답답했지? 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마치 텔레파시라도 있는 듯 서로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맥락 없이 던져진 단어 조각들, 말끝을 흐리는 억양,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표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소통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말과 침묵을 오가며 대화하는 그들을 보며 제 가슴속에서는 무거운 좌절감이 올라왔어요. 교재를 덮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캠퍼스의 단풍나무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언제쯤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들, 교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침묵의 문법,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무언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마치 저 멀리 수평선 너머의 별을 잡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졌어요. 카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도 그 두 학생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소통하는 날이 과연 올까? 그 순간만큼은 그 꿈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어 수업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정작 언제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경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높임말의 단계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폴란드어에도 존칭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학과 친구들과 신촌의 작은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가게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어요.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앉은 6명의 친구들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수업이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에이 그래도 아이고 그렇구나 하며 말끝을 흐리는 리액션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폴란드식 직설적인 태도로 그럼 다른 수업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죠.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살짝 굳은 것을 느꼈어요.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야, 그래도 도움은 되니까. 라고 말했지만 대화의 흐름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말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소주잔을 돌리며 대화는 다시 이어졌지만 저는 점점 대화에 끼어들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웃을 때 저만 웃음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다들 아 진짜? 하며 감탄사를 주고받을 때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기를 뒤집는 집게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준호가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모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박. 진짜? 아이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올라는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표정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그림 속에 억지로 붙여놓은 스티커 같았습니다. 나만 여기에서 겉도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점점 늘고 있는데 왜 친구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걸까? 고향 바르샤바의 친구들과는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밤거리의 소음과 함께 오늘의 대화가 반복해서 생각났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어 단어장을 펼쳤지만 거기에는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 마음의 언어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문법과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익힐 수 없는 언어인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소통 방식이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 했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벽을 느끼며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인 친구 민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진심으로 초대해준 마음이 느껴져서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한국인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큰 소리로 웃고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대박, 진짜? 어머, 하며 크게 반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올라야,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 무슨 고민 있어?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대화할 때 너무 어색해요. 특히 여러분처럼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보여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 말에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지는 친구들에게 제 고민을 이야기해 주었고 놀랍게도 모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친구인 준호가 말했습니다. 올라야,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반응처럼 보였다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식 리액션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요? 라고 하면서 눈을 크게 뜨는 거야.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대박. 이라고 하면서 손뼉을 쳐.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황별 리액션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준호의 여자친구인 수진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올라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도 내가 반응해 줄 때 진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진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식적으로 한국식 리액션을 연습했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랬구나, 정말요 하고 말하며 적절한 표정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하는 것 같아 어색했지만 점차 그것이 자연스러운 소통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 달 후 학교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대답했는데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올라 학생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가 방금 완벽한 한국식 리액션을 보였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룸메이트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올라야, 너 요즘 정말 한국인 같아. 특히 오늘 수업 때 내 리액션은 진짜 웃겼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히 외국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감정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점점 저는 한국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 마음을 나누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한국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미묘한 감정 표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저는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의 미묘한 차이,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탄사와 억양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라는 짧은 소리 하나에도 놀람, 이해, 감탄,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작은 뉘앙스가 대화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두 한국인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직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랬구나, 아이고와 같은 짧은 감탄사로 반응했죠. 놀라운 건 그 짧은 소리만으로도 깊은 공감과 이해가 전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말보다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라는 것을요. 모든 단어, 억양, 리액션, 심지어 침묵까지도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폴란드어에서는 정확한 단어 선택과 문법적 완성도가 중요하지만 한국어는 그 너머에 있는 감정의 교류가 핵심이었어요. 그 깨달음 이후 저는 한국어 공부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교과서와 사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한국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카페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들리는 일상 대화에 귀 기울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점점 그들의 대화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알 수 있었어요. 룸메이트 지은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긴 설명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고 오늘 힘들었구나 라고 말했죠. 그러면 지은이는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고 저는 그냥 알 수 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배워갔어요. 학교 수업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발표할 때 완벽한 문장을 준비해서 읽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도 올라 학생, 요즘 한국어가 정말 자연스러워졌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 말에 저는 감사합니다 라며 손을 흔들며 답했고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완벽한 한국식 감사 표현을 한 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건 어느 순간부터 저도 네, 그러셨구나, 어머라는 리액션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이 저절로 나왔어요. 가끔은 폴란드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한국식 리액션이 튀어나와 그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올라, 넌 완전히 한국인이 된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한국어의 감탄사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꾸지라는 표현을 설명해 주셨어요. 꾸지는 그렇지의 축약형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전에 지은이가 사용해서 당황했던 바로 그 표현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이 표현이 한국어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감정 교류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수업 이후 저는 꾸지라는 표현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계 지향적인 소통 방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꾸지를 말할 때 우리는 상대방과의 공감과 동의를 확인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꾸지 라고 물으며 그들의 생각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폴란드가 아닌 한국에서 진짜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여름방학이 되자 저는 1년 만에 폴란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카페에서 마지막 한국식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폴란드에서도 내가 한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까?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폴란드어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폴란드어에는 한국어처럼 다양한 감탄사나 리액션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두드러졌어요. 부모님의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폴란드어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자꾸 한국식 표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라고 시작했다가 스스로 놀라 말을 멈추기도 했죠.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모여 제게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쏟아냈어요. 삼촌이 한국 음식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모가 물었습니다. 몰라, 그게 뭐니? 아이고가 무슨 뜻이야?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감탄사를 많이 써요. 아이고는 조금 놀랐을 때나 감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폴란드어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을 폴란드어로 옮기는 것은 마치 색깔을 향기로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웠어요. 그날 밤 사촌들과 함께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제 입에서 그랬구나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두가 다시 웃었고 사촌 마르타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올라, 너 정말 한국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어의 감정이에요. 말투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다음 날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와 정말 대박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지만 점점 제 리액션에 익숙해져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한 친구는 농담으로 저의 한국식 리액션을 따라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제 오랜 친구 아그네 슈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올라, 한국어로 말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한국어가 너에게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뭐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어는 제게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외국어?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한국어는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한국어를 통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됐어. 특히 꾸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야. 이 작은 표현 하나가 대화에서 얼마나 큰 공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내는지 몰라.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어로는 단순히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지만 한국어의 꾸지는 그 이상이야.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걸 확인하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한국어에는 정말 많아.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에 돌아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어로 감정을 느끼는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방학 기간 동안 저는 폴란드 가족들에게 조금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식 인사법을 가르쳐 드리고 간단한 한국 요리도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특히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좋아하셨죠. 이상하게 맵지만 계속 먹게 되는 맛이구나.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폴란드에서의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제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폴란드와 한국, 두 문화와 두 언어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어느 한쪽에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폴란드를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딸 올라 한국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모두가 잔을 들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제가 한국어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들은 한국어 안내방송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어요. 모국어도 아닌 언어가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 지은이는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올라야 보고 싶었어. 폴란드는 어땠어?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좋았어.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솔직히 한국이 그리웠어. 이 말에 지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 정말 한국인 다 됐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어 통번역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때로는 그들의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첫 수업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 제이슨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뭔가 딱딱하고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제이슨, 안녕하세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 말에는 당신의 평안을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말끝을 조금 올리면서 미소와 함께 말해보세요. 제이슨은 제 조언을 따라 다시 시도했고 놀랍게도 그의 인사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담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 꾸지, 그랬구나, 아이고 같은 감탄사들을 설명할 때면 항상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소통 방식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날 봉사활동 후 카페에 들른 저는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외국인은 열심히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외국인은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지만 한국식 리액션이나 감정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어와 문법만으로 한국어를 배우려 했으니까요. 문득 그 외국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짧은 가이드북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의 감정을 배우다 단어 너머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요. 가이드북은 단순한 문법 설명이 아니라 한국어의 독특한 감정 표현과 리액션 그리고 그것이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꾸지라는 표현에 대해 저는 한 장을 통째로 할애했어요. 이 작은 표현 하나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번역은 불가능하지만 이 단어의 감정은 유너버설합니다. 이 가이드북을 완성하고 봉사활동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한 일본인 학생은 이제야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왜 배우들이 그렇게 과장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학교에서는 제 한국어 실력이 인정받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첫 마디를 꺼내자 이상하게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배운 한국어 표현은 안녕하세요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한국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건 꾸지라는 말을 배웠을 때였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제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요. 발표를 마치고 큰 박수를 받았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낯설었던 감정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느꼈던 혼란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그 대신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폴란드인일까, 한국인일까?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그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두 문화의 다리가 된 사람, 두 언어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행운아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글을 씁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두 학생이 시험 걱정을 나누고 있어요. 한 학생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번에 진짜 망했어. 그러자 친구가 대답해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 간단한 대화 속에서도 저는 한국어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괜찮아라는 한마디에 담긴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전해져 오거든요. 요즘 저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유학생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적응을 돕는 일이에요. 매주 모임에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꾸지와 같은 표현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작은 표현들이 어떻게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죠. 한국어에는 꾸지 같은 단어가 있어요. 번역은 안 되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아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폴란드에서 온 새 유학생 마그다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을 보았어요. 불안함과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설렘까지. 저는 그녀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한국어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소통이 시작돼. 요즘은 한국 기업에서 폴란드어 통역사로 일하면서 석사 논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과 문화적 맥락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제 연구가 언어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올라 학생의 관점은 한국인인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어의 특징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가끔은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폴란드로 돌아갈 것인지. 하지만 어디에 있든 한국어는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고 때로는 한국어로 더 정확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대부분 작은 대화들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준 낯선 이와의 몇 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나눈 수많은 일상 대화들. 이런 순간들에서 저는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어 강연을 하러 모교인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에 초청받았어요. 강연 제목은 한국어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저는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꾸지, 그랬구나, 아이고 같은 표현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어는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 한국어는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사람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무엇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누군가의 무심코 흘리는 말에 아 그랬구나라고 미소 지으며 답하는 저의 모습. 이제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웠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이 언어는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제 인생을 영원히 빛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그 언어에 담긴 마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느껴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테니까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니까요.